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역시 미국 FDA가 가장 앞서가는 건 자타가 공인하는 일이고, 그래서 미국 FDA의 어떤 역사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훑어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식약청이라든지 또 이 개발도상국의 모든 규제기관들이 발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 일부는 CGMP 강의할 때 얘기한 바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그 드럭법의 역사를 다시 한번 빨리 훑어보고, 그 다음에 미국 FDA의 어떤 구조와 그 역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앞으로 참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제도적으로 어떠한 면으로 우리가 다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선 미국 의약품 법에 대한 그 역사를 보면은 1900년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엔타이디프테리아 톡신을 맞고 또 초등학생들이 한 10여 명 이상 죽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그 이유는 엔타이디프테리아 톡신을 만들 때 파상풍균이 오염이 돼서 그 파상풍균으로 해서 그런 죽는 사태가 벌어져서 1902년에 그것 때문에 생물의약품법이 처음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생길 때쯤에서 또 미국 안에서 돌아다니는 많은 의약품들이 참 불순물들이 많이 게재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다시 정비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그 후에 초대 청장이 됐던 닥터 하비 와일리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그러한 의약품이나 식품, 여기에 섞여 있는 모든 그런 불순물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연구가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한편 시카고에서는 우리가 소고기 그 밋 패키징 팩토리, 그러니까 소고기를 잘라서 전부 패키징하는 그런 공장에 업튼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한번 방문을 가서 보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모든 고기를 모두 패킹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주위에는 전부 강아지만한 쥐들이 돌아다니고, 또 주위에 모든 불순물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가끔 사고로 피대자루에 끼어서 들어가 죽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본 다음에 The Jungl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참 우리 미국 시민들이 먹는 고기는 일부는 쥐고기일지도 모르고 또 일부는 사람 고기일지도 모르고 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이제 쓴 책이 이 퍼블리시됨으로써 아주 그 여론이 들끓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겹쳐가지고 1906년에 처음 드럭법이 생겨야 되는데, 앞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은 참 불순물이 없는 그런 순수한 의약품, 식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처음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1906년에 The Pure Food and Drugs Act.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만든 제품의 퓨어리티를 강조한 것이 생겼고, 그 이후에 한 30여 년 동안 이 법을 가지고 지내오는데, 1937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유황을 재료로 한 그 설파닐 아마이드라는 그런 화농성 그런 질환의 직효약이 있었는데, 이 약은 그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잘 들지 않아서 어느 회사가, 미국 어느 회사가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이라는 것을 용매로 사용해서 이 약을 만들었죠. 왜 그러냐면 그 용매는 딸기 냄새, 산딸기 냄새 비슷한 게 나기 때문에 용매를 써서 했는데, 이걸 해서 만들어진 약을 먹고 아이들이 100여 명 이상 죽는 그런 아주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안전성에 대한 것을 다시 앞으로는 점검해야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진 게 1938년에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드럭법의 근간을, 골격을 이때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에서는 안전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규제기관에 연락 조치 할 필요 없이 약품을 만들어 썼었는데,
지금 38년 이후는 소위 지금 말하면 신고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신고제라는 게 처음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한 25년 쭉 지나다 보니까 1950년도 말쯤 돼서 유럽에서 셀리도마이드라는 아주 기적과 같은 약이 생겼는데, 이것은 임산부들의 그 입덧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을 해소해주는 특효약으로서 유럽은 이미 허가가 돼가지고 시판하고 있는데, 미국 회사가 이것을 미국에 수입하기 위해서 미국 FDA에 신청을 했는데, 미국 FDA에서는 리뷰를 계속하느라고 아직 허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럽에서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전부 기형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소위 의학용어로 포코멜리아라고 그래서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그때 그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그 팔다리 없는 사람이 만여 명 정도 유럽에서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 그때까지 참 심사하느라고 허락 안 해서 오히려 그것을 심사를 신중히 하고 있던 연구사가 미국 케네디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은 그런 일도 있었죠. 또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법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생겼고, 또 그리고 그때까지 미국 시장에 나온 약품들이 한 3,500개쯤 있는데 그중에 많은 약들이 효과가 없는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1962년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소위 기포버-해리스 어메인먼트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지금까지 신고로 하던 것을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의약품을 규제기관에 허가받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6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효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허가를 주는 거. 그리고 처음으로 GMP라는 것이 이때 생기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던 모든 의약품들 갖다가 나눠보니까 효과 있는 것, 효과 없는 것, 효과 있는지 없는지 확실치 않은 것 등등이 나눠져서 확실치 않은 것들은 다시 제출해서 허가받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약들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직접 썼기 때문에 임상자료 같은 거는 면제해주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소위 ANDA, 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Generic Drug, 카피 제품 만드는데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78년에 아까 62년에 나왔던 GMP를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테크놀로지 같은 게 발달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1992년에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이런 것이 생겨 나오는데, 이거 생긴 것은 원래는 미국 FDA가 이제 신약을 신청을 하게 되면 유럽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허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많이 느려서 이제 제약업계에서는 빨리 심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은 예산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딜을 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제약업계에서 돈을 내면 그 돈 가지고 리뷰하는 사람을 많이 하여해서 빨리 그 어프로브를 해주도록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가 생겼는데, 그거 잠깐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걸 먼저 보십시다. 그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은 신약 신청할 때만 돈을 내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2009년도 지금 세계 연도로 보면 신약 신청을 완전히 할 경우에는 124만 7,200원을 내야 됩니다. 피로. 그런데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임상시험은 없이 제출할 경우는 그 반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데이터만 제출할 때는 그 반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의 허가를 신청할 때 받는 그런 피가 되겠고, 이것이 전체 이 예산의 3분의 1을 형성하고, 또 3분의 1은 그 제약업체들이 매년 미국 정부에다 내는 돈, 지금 현재는 제약회사마다 42만 5,600불 이렇게 매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이 제약업에서 만드는 그 제품 하나당 지금 7만 1,520불 이렇게 내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럭 유자 피, 프리스크립션 드럭 유자 피의 뭐 예산은 3분의 1은 신약 신청할 때 내는 거로 충당하고 3분의 1은 각 업체가 내는 피로 되고 또 3분의 1은 그 품목에 해당한 이런 거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슬라이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리뉴해서 하는 거 지금 이걸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는 그동안까지 CGMP 하던 그런 철학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참 테스트만 잘 돼 있으면은 그래도 허가하는 방향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시스템이 갖춰 있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 것. 또 원래 개발할 때부터 그 다음에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해서 좀 더 논리적인 개발 그런 위해 분석 같은 걸 통해서 개발하는 거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다시 소개한 것은 지금 미국의 드럭법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제 제일 처음에 돌아가 보면 대형 사고가 터지고 이 법이 생기고 그 다음 대형 사고 터지고 또 이 법 생기고 또 사고 더 생기고 결국은 오늘날의 모든 그 근간이 이루어진 이때까지 보면 전부 아주 그 불행한 사건들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한다고 하면 참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1937년에 그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때문에 이런 사고도 나고 이거 생겼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최근에도 지금 그 다이에틸렌 글라이콜을 의약 만드는 데 써가지고 사고 많이 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이티에서도 한 100여 명 죽고 파나마에서도 한 20여 명 죽고 이런 것들이 최근래도 일어나는 거.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GMP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인명피해를 막아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법은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 이제 복습이죠. 이게 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보충해서 가이던스가 나오는 거, 그런 얘기를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구조를 Code of Federal Regulation, 이건 타이틀이라고 그랬고, Part Number라고 그랬죠. 타이틀은 Broad Area를 가리키고, Part Number는 Specific Area를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각 차터마다 이슈잉 에이전트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섹션 넘버라는 거는 파트 넘버를 더 자세하게 나눌 때 여기 보기는 소시점이 있고 하는 이걸 섹션 넘버라고 한다. 이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코드 오브 페더럴 레귤레이션은 파트 넘버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개정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페더럴 레지스터는 매일매일 퍼블리시 하는 건데 이거는 규정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황을 실어서 일반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소위 Federal Register라는 것을 발간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CGMP 미국에서는 이건 의약품, 생무약품, 그 다음에 혈액제제는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식품에 대한 것 따로, Medical Device, 그 다음에 Cell and Tissue Based Product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 신약을 연구 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GMP화해서 소규모로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상시험 허가 신청을 내고 임상시험 1, 2상을 거쳐서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을 해서 드럭은 NDA 그 다음에 생물의약품은 BLA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한 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허가 받은 후에도 Post Market Surveillance라고 그래서 부작용을 체크하든가 또는 규제에 관해서 2년에 한 번씩 인스펙션 하는 것, 또 생물의약품에서는 특별히 랏릴리스라는 그런 국검 제도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GMP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빨리 복습을 하면 GMP의 골자는 4개 캐피탈 M을 기억하면 되죠. GMP에서 규정하는 것은 첫째 M은 사람, 그래서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훈련 등등 조직 이런 거에 대한 걸 규정하고 있고 둘째는 materials 그래서 생산에 사용하는 모든 raw material들을 어떻게 핸들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achinery 이렇게 해서 이 속에 building, 시설, 장비, 공구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디자인해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이런 걸 규정하고 마지막 M은 method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산 공정, QC, 컨트롤하는 공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밸리데이션 되고 그 다음에 도큐먼트가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4가지가 이제 골자가 된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GMP 실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되죠. 우선 건물, 시설, 장비에 대한 것, 디자인부터 오퍼레이션까지, 밸리데이션까지 되나 이런 거 보는 거. 또 사람에 대한 것은 훈련 상황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경험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하는 건 로 머티리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퀄리티를 제대로 점검하고 쓰나 안 쓰나.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 자체가 제대로 잘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QC 랩, QA 레버러터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레블링,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모든 거 기록 남기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퀄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되겠어요. 미국 FDA 한번 조직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지요. 제일 처음에 아주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1839년에 소위 패턴트 오피스, 이 특허국이 담당을 했어요. 그건 이제 디파트먼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니까 이제 미국 국무성 소속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49년에 이제 내무부 쪽으로 넘어와서 Chemical Laboratory of Agricultural Division in the Patent Office. 여기에서 Chemical Laboratory에서 이제 관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같은 Chemical Division인데 이때는 농무성으로 이제 옮겨졌고, 그 다음에 Chemical Division, 그 다음에 농무성 이름이 이제 조금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농무성 안에서 그 이름이 좀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개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1907년에 처음 이제 생겨됐지만은 공식적으로 FDA가 그 후를 보면 Food and Drug Insecticide Administration, 그래서 농무성에서 한때는 FDI로 불렀죠. 여기 인섹티사이드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30년 들어와서 이름이 FDA로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30년에 바뀌었고, 그 다음에 1940년대 들어와서는 Federal Security Agency,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서 있고, 그 다음에 1953년에 지금 소속인 소위 우리나라 말 보건복지부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이름이 이제 바뀌었고, 뭐 이런 역사를 이제 갖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FDA 역사에서 그 소위 그 FDA 청장의 그 면모를 살펴보면 1907년부터 12년까지는 닥터 하비 와일리라고, 이 사람이 원래는 퍼듀 대학 교수고 화학자고, 그 다음에 메디컬 닥터고 한 양반이 옛날에 그 식품이라든가 의약품의 모든 불순물 같은 거를 조사한 그 팀장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로를 인정해서 초대 청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 5년 청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 엘스버그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한 9년을 했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터 캠블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1921년에서 한 3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했어요. 2번. 그래서 20년. 그래서 이 사람이 근 20년을 하고, 그 다음에 찰스 브라운, 이 사람이 한 3년 하고. 그래서 초창기를 보면 처음 미국 식약청이 생기고 초창기는 청장들이 보통 7년, 9년, 20년 상당한 기간을 두고 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우리 식약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2009년도 현재까지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대충 지금 보면은 대개 청장 한 사람의 그 복무 기간이 5년 이상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믹 디그리를 보면 MD가 10명, PhD 또 해서 6명, 기타 4명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한 2, 3개월밖에 하지 않은 사람을 뺀다고 하면 훨씬 5년도 더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 청장을 참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우표에, 이게 닥터 하비 와일리입니다. 이 사람이 우표에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honoring 닥터 하비 와일리 이렇게 나와서, 참 우리나라도 우리 식약청장님이 언젠가는 이제 우표에 얼굴이 나오고 존경받는 날이 왔으면 참 아주 그 바람이 간절합니다. 또 1998년에 이 드럭법에 대한 그 기념 우표가 나왔죠. 보세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만든 드럭법이 1906년에 Pure Food and Drugs Act라고 그랬죠. 여기 그 기념 우표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FDA 갖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우선 그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갖다가 아주 확실하게 함으로써 일반 퍼블릭 헬스,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안전성, 유효성 또는
security.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available 한다는. 그래서 human,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사람과 동물의 의약품, 생물의약품, 그 다음에 의료기기, 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을 내는 의료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안전성, 유효성, 또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데 소위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이런 모든 의약품 개발 같은 것을 빨리 도와줌으로 해서 도와주고,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것이 science-based information, 항상 공중에게 그 science-based information을 전달하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 임무가 되죠. 그래서 되게 이 저개발국 같은 데 보면 이런 그 science-based보다는 완전히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참 FDA로서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건 이해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FDA 오거나이제이션 차트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인터넷에 뜨기 때문에 다 자세히 할 이유는 없고, 다만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간단히 훑어보십시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말은 보건복지부, 미국에서는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 보면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차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차관 보들 쭉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을 보면 FDA가 여기 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NIH, 우리나라 보건원 같은 거, 또 질병관리본부 CDC, 다 이렇게들 이 속에 이제 소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DA,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를 보면 제 위에 청장이 있고, 청장 부속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여러 가지 이제 센터가 있죠. 센터들이 있는데, 여기 센터 보면은 식품에 대한 센터, 그 다음에 이거는 규제에 관한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생물의약품, 이건 의약품,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등등,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액티비티 센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청장실 하에 이러한 모든 기관들이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물의약품의 센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부속 사무실이 있고, 제일 밑에 오피스가 있고, 오피스 밑에 디비전이 있고, 디비전 밑에 사실은 브랜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FDA 있는 사람들 보면 뭐 디렉터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레벨의 디렉터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센터에 제일 높은 사람도 디렉터라 부르고, 그 밑에 오피스에 높은 사람도 디렉터라 부르고, 그 밑에 디비전에 높은 사람들도 디렉터라 부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느 레벨의 디렉터인가 그게 이제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그 의료기기 구조는 뭐 이렇게 된 거, 뭐 그건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드럭 쪽의 구조, 그 다음에 이쪽은 식품점의 구조, 그런 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동물의약품에 대한 그 조직도, 그 다음에 이제 regulatory affairs 하는 것은 모든 그 실사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가 됐죠. 그래서 그 오피스에 거기 제일 높은 장을 갖다가 보통 Associate Director for Regulatory Affairs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Regulatory Affairs 사무실 밑에 여러 가지 부속 사무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5개의 지방청이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전부 5개의 지방청이 소속이 되어 있고, 미국 전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서 지금 5개의 지방청인데 North East Regional Office는 이쪽에 마사추세츠라든지 버몬트 이런 거고, Central Regional Office는 여기 이제 중서부하고 펜실바니아 이런 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South East는 플로리다와 이 지역, 그 다음에 South West는 텍사스를 포함해서 이 중부 지역이고, 이쪽은 퍼시픽 존에서 알래스카하고 하와이까지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리저널 오피스마다 디스트릭트 오피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게는 적게는 둘, 셋, 그렇게 디스트릭트 오피스가 있게 되는데, 보십시다. 그러면 5개 중에 하나만 뽑아서 보면 리저널 오피스, 지방청이 있고, 지방청의 청장을 또 디렉터라고 그래요. 그 밑에 보면 디스트릭트 오피스가 몇 개씩 있어요.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지금 많은 5, 6가지 있는데 거기에 또 헤드를 다 디렉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한 디스트릭트 오피스를 보면 그 속에 브랜치가 4개 있는데 하나는 행정, administration, 하나는 investigations. 여기서 실사자를 내보내는 데죠. 그런 브랜치가 있고 compliance branch. 여기서는 법적인 해석과 가이던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laboratory branch는 실험하는 거. 이런 4개의 브랜치가 보통 있게 되고 또 여기 이제 실사자들이 나오는 investigation branch를 보면 슈퍼바이저리 그룹이라고 그래서 대개 5개, 6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그룹은 대개 한 8명쯤 되는데 6명 인스펙터가 있고 한 명은 거기 슈퍼바이저가 있고 한 사람은 세크레터리고 대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 FDA 실사자를 만난다고 하면 그 실사자는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겠죠. 물론 처음 이제 우리가 의약품 신청할 때는 본부에서도 전문성 때문에 같이 합류해서 팀으로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CGMP 그다음 실사하면은 지방청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FDA의 인원을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연도가 좀 지났습니다만은 2009년도, 2008년도에는 여기 보면 Center for Food 식품 쪽에 한 780명. 근데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이게 작년에 만든 건데 2009년도에는 한 800명. 그 다음에 이제 드럭 쪽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820명. 그 다음에 Center for Biologics에서는 한 900명. 그 다음에 Veterinary Medicine 동물의학부에도 한 400.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한 1,110명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하면 독성연구원이라고 그러죠. National Center for Toxicological Research 이쪽에 한 190명. 그 다음에 Regulatory Office 아까 Regulatory Affairs 아까 우리 그 실사자들을 내보내는 관장하는 데가 가장 많아서 한 3,500명쯤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부에 대개 한 700명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한 50명, 그 다음에 토탈 보면 지금 10,000명이 넘는 거죠. 지금 현재로. 여기서 이제 그 풀타임 이퀴벌런트 하는 것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총 합해서 풀타임 수로 나눌 때 만약에 이제 파타임이 많이 있다면 수가 늘어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풀타임을 했을 때 수가 한 10,000명 좀 넘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잠깐은 이제 그 미국 현재 식약청장이 의회에 가서 증언한 것을 한번 소개를 해보죠. 이 사람은 2007년 11월에 의회에 가서 지금 미국 FDA에서 외국 제약업소를 실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을 보고한 거를 한번 훑어봅시다. 그 이제 첫째로 지금 1년에 그 외국의 제약업계를 실사하는 횟수가 미국의 평균 한 200번을 한다고 그럽니다. 200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실사를 위해서 이제 그 상황을 살펴보면 보통 한 군데 가면 한 닷새 동안 실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생산 말고 테스팅하는 랩을 실사할 때는 대개 한 4월 정도. 그 다음에 무균 주사제 같은 것들은 더 길게 해서 최소한도 닷새에서 한 열흘까지, 거의 두 주까지 하는 경향이고, 그래서 이 외국의 실사를 위해서 현재 FDA에서는 800명의 그 실사자들을 훈련시키고, 특별히 350명 정도는 누럭 쪽의 인스펙터를 특별히 훈련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관계로 해서 실사자들을 한번 보내면 한 군데만 하지 않고 2군데, 3군데 같은 실사, 그 인근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레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요새 이제 그 FDA에서 당면한 문제는 각종 그 raw material,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들이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오염된 것들이 종종 들어와서 지금 말썽이 많이 나고 있죠.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하이티에서는 그 의약품 만드는 가운데 그 글리세린을 썼는데 그 글리세린이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이것이 오염돼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쓴 결과 한 100명의 어린이가 죽는, 이것이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고, 불과 몇 년 전에 2006년에는 비슷한
그런 오염 사고가 파나마에서 일어났는데 한 20명이 죽고, 이때는 검사해 보니까 이 오염된 글리세린이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거, 이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새는 미국 안에 들어있는 그 치약 속에서도 다이에틸렌 글라이콜, 이걸 사용하는 것이 이제 결국 중국에서 왔다는 게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FDA는 모든 가이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처를 취하고 있는 형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이런 것을 직수입을 하면 참 그 원인을 캐기가 쉬운데 중간 상인들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전에 한번 한 1여 년 전에 미국에서 헤파린 사건 터진 거 다 아시죠? 헤파린 속이 헤파린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 헤파린을 맞은 사람이 미국에서 한 100여 명 죽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막 조사를 시작해서 보니까 그 당시 이런 오염된 헤파린이 다 사용되는 지역이 여기 미국과 카나다 이쪽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호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다행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고들이 자꾸 터져서 그 다음에 추적을 해보면 그 약품을 만드는 원료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에서들 들어오는데 그 나라에서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오염된 것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미국 FDA가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청장 앤드루 폰 에셜바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안을 취하고 있냐면, 첫째는 미국의 그 FDA 전산망이 낡아서 앞으로 그 전산망을 좀 더 임프루브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되고 국제적인 노력이 서로 합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하나가 소위 외국 그 규제기관과 긴밀한 협조. 그래서 그것은 FDA를 통한 협조라든지, 그 다음에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런 걸 교환해서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편지 교환, 이런 걸 해서 외국과 긴밀한 협조, 그런 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스펙션 그런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환해서 인정해 주는 방법, 이걸 MI라고 그러죠.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개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고 서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거. 현재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한 10대나라 이런 어그리먼트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FDA가 지금 현재 국제기관으로 하나 되어 있는 PICS라고 있는데요. 이게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미국이 가입해서 보니까 이건 원래 유럽에서 시작한 건데, 만약에 이런 것을 서로 우리가 접촉을 하지 못하면 인포메이션이 늦으니까 미국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입해가지고 이제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나라의 미국 그 FDA 있는 사이언티스트를 전부 보내서 훈련시키는 것, 거기에 강조하고, 그렇게 요걸 한번 보십시다. 원래 픽 한 거는 1970년대 조직이 됐는데, 이건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Formal Treaty, 법적으로 서로 유럽 국가 간에 이런 의약품 규제 기관들끼리 협정, 법적인 조약을 맺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게 이제 PG가 되겠죠.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법적인 것을 돼 있고,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되고, 이건 서로 인스펙션을 인정해 줍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1995년에 여기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많이 이제 일게 되자, 여기에 폼을 트리티에는 서로 멤버가 될 수 없지만은 서로 협조 무드로 조직한 게 소위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서로 교환하는 거고, 어떤 법적인 그런 트리티는 아니고, 이거는 헬스 오소리티 간에 하는 거, 국가와 국가 간에 아니고 헬스 오소리티스, 각 규제기관 간에 하는 거고, 인포메이션을 교환하는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생기게 됐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픽에 가입된 나라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이 이미 1970년대에 다 되었고 최근에 들어간 나라가 있지만 이렇게 되고 여기 가입한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의 소개 날짜를 보면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이런 법적인 그런 트리티는 아니고 서로 협조하는 거로 해서 이게 들어간 날짜가 되죠. 거기 보면 이제 네덜란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말타도 들어가 있고 아르헨티나, 사우스 아프리카 이렇게. 그게 사실은 우리 KFDA에도 여기 이제 가입을 해야 돼. 지금 미국이 어플라이를 했으니까 곧 아마 승인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국 FDA의 어떤 역사와 또 거기에 구조, 그 다음에 미국 드럭법의 역사 등등을 이제 다 참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그 기반을 가지고 우리 한국 식약청이 어떻게 앞으로 해야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첫째는 미국 FDA 미션 스테이트먼트처럼 사이언스 베이스드 에이전시가 돼야 되겠죠. 식약청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한 그러한 허가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왕왕 이것이 이런 쪽으로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누가 전화를 하고 어디서 전화하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약청이 독립성이 있어야겠어요. 현재로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정 하나도 FDA 우리 식약청 단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법 하나를 만들려면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식약청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직속이라든지 국무총리 직속 그래서 하여튼 처로 만들어서 장관급으로 승격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돼야 이게 바로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장을 임명할 때도 정치적인 어포인트먼트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정말 쇼드 리스트를 만들고 또 뽑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지금까지는 거의 정권이 바뀌면 어디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장의 자격도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의약품에 대한 연구에 대한 거니까 역시 그런 약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참 전문성을 가진 그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또 생산이라든지 QC 테스팅이라든지 모든 레귤레이션을 잘 아는 사람 특별히 바람직한 것은 미국 FDA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단 선정을 했으면 지금까지 10년을 보니까 지금 9대 청장이 지금 청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1년 내지 1년 반에 한 사람씩 갈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식약청 시작한 지가 10년밖에 안 되는데 미국 식약청 역사를 보세요. 처음에 할 때는 한 사람이 20년도 하고 9년도 하고 7년도 하고 최소한도 장기간을 주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도 3년, 바람직하게는 한 5년 정도 임기제로 해서 참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한 Prescription Drug User Fee 같은 거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참 식약청에서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뽑고 훈련시켜서 참 이 허가 업무도 빨리 신속하게 하고 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결론이 되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식약청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듣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식약청 발전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많이 다른 사람에게도 교육도 시키고 또 관계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마지막 시간 14차 시에서 얘기한 것은 미국 의약품법의 발전 역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 FDA 조직과 그 역사 또 이런 것을 훑어봄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떠한 제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100년의 그 드럭법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잘못해서 죽어서 대형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사고 나면 또 법을 만들고 이러한 참 시행착오적인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 인해서 여러 가지 드럭법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그런 드럭법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역사를 우리가 잘 숙지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 FDA 역사를 소개를 했죠. 그래서 청장이 임기라든지 또 그 청장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 지난 한 10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특별자문관을 하면서 한 10년 지켜보니까 우리나라 식약청이 발전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교육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식약청의 이 독립성, 지금 현재로는 보건복지부에 속해서 규정 하나도 식약청 자체로 만들 수 없는 이런 거 가지고는 발전되질 않죠. 그래서 대통령 직속이나 이 국무총리 산하로 직접 가서 처로 승격해서 어떤 레귤레이션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독립성이 있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임명하는 청장은 공개 경쟁을 통해서 참 적합한 사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이런 의학이라든지 또 약학, 생물학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미국 FDA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 또 바람직한 것은 생산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엄선해서 어포인트를 하면 임기를 주어서 최소한도 3년, 바라기는 한 5년쯤 주어서 참 우리 그 초창기에 식약청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레스크립션 드럭 유저 피처럼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입법화해서 그런 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하여하고 해서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경주해서 우리 식약청이 어느 날에는 미국 FDA와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나은 그런 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합시다. 이제 14번에 걸친 강의를 마치면서 사실은 GMP 교육을 하게 되면 항상 강의 중간이라든지 특별히 점심 먹은 후에 생리적으로 졸리는 시간에는 우선 수수께끼라든지 재미난 이야기를 시작해서 사람들의 잠이 깬 다음에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가 다 끝난 이 시간에 좀 한 가지 아름다운 얘기를 서로 나눠서 서로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윤리학 시간이라든지 도덕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나도 손해 없고 또 아무에도 손해 없이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하지만 오늘 그 사실을 나는 수학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도 잘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옛날에 어떤 그 시골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 농부는 혼자서 아들 셋을 기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 떠나게 돼서 아이들 셋을 모아놓고 아버지하고 아들만 살았죠. 그래서 얘기가, 나는 참 가난한 농부가 돼서 많은 재산 없지만 내가 만약에 죽게 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말 17풀밖에 없다. 이것을 내가 지금 지시하는 대로 나누어 갖도록 하라 하고 그 삼형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첫째 아들, 자, 영어로 씁니다. 첫째 아들은 17필 중에 2분의 1을 갖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이 17필 중에서 3분의 1을 갖고,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지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고, 불행히도 몇 달 사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 후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은 전부 몇 마리라고 그랬죠? 17마리. 17마리 말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자니까 나눠지지가 않죠? 아버지 유언의 말씀은 말 하나는 잡아서 고기로 나누는 얘기 아니고, 말 그대로 17을 이렇게 나누라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거기 로컬 처치의 목사님이 그 옛날 얘기라서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제 말에서 내려서 이 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걱정 있는 것을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내 말을 줄 테니까 그 말까지 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지금 말이 모두 몇이 됐죠? 여기서 18마리 지금 말이 된 거죠. 그러면 18마리를 가지고 합은 그래서 18마리의 2분의 1은 9, 3분의 1은 6, 9분의 1은 2. 그러고서 이걸 계산을 다 해봤더니 9, 6, 2 얼마죠? 17이 되죠. 또 그리고 말이 하나 또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17마리밖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말을 남에게 주니까 그 다음에 18이 돼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보니까 역시 한 마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다시 목사님에게 돌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를 보면 참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하면 나도 손해 없고 거기 뭔가 목사님도 손해 없고 또 다른 사람도 손해 없고 다른 사람 모든 문제는 해결하고 이것이 남을 도와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수학적인 증명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도 잘 사용해서 서로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도와주는 것, 특별히 우리가 GNP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열심히 해서 우리보다 나은 나라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S 드러그로 FDA와 더 디자일러브 퓨처 오브 KFDA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